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계엄 1년이 되는 3일 오전에는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사실상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규모로 보면 이게 성인 4명 중에 3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대 유출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 과징금을 받았던 기업이 SK텔레콤인데요. 당시에 유출됐던 규모가 약 국민 2,324만 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쿠팡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그 피해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숫자만 3천만 명이 넘죠.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쿠팡이라는 플랫폼으로 많이 시켰고 또 배송지 이런 정보에도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담았던 만큼 이 쿠팡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쿠팡 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피해 사실은 5개월 동안 몰랐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등 다른 기업과 굉장히 이번 쿠팡 사태가 다른 점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 해킹 공격이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침입이 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쿠팡 사태 같은 경우 심각한 것이 내부에 있는 직원일 소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쿠팡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고요.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내부 직원이 정보 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몰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내부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에 퇴사했던 이 해당 직원이 그 유출된 정보로 오히려 쿠팡의 고객에게 협박을 시도했고 그 고객이 쿠팡에 항의를 하면서 쿠팡은 이 사태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지득하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의 문매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사태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각에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그 내부 직원이라는 게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어쨌든 내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누가 어떤 경위로 유출을 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 직원이 쿠팡의 유출 정보를 공격하겠다라는 협박성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제 쿠팡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했는데 좀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금전 요구나 뭐 별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단순 협박죄를 넘어서 공갈죄까지 가려면 금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직원이 정말로 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맞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고 쿠팡 본사 측의 관계자를 아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금전적 보상을 이야기했을 그러한 계획하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협박 정도에서 멈추지 공갈죄로의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누가 유출했는지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인 정보들이 워낙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악용이 될지 이 부분인데 악용할 수 있려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쿠팡에서는 현재까지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또 배송지의 주소록 일부 이 주문 정보만이 유출됐을 뿐이다. 뭐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쿠팡은 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의 경우 그 배송지의 정보를 보시면은 자유 출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지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무엇인지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저장해 놓은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나의 구체적인 배송지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 출입 방법까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약성 피싱 범죄 등 또 일반 형사 사건 등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것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서는 그간 이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와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우리가 분리해서 둘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예. 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보안의 취약점을 가장 잘하는 내부 직원이 이 망을 뚫고 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고객의 정보만 과연 유출이 됐을 것인가?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고객 정보까지도 탈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문가들도 고객 정보가 장기간에 걸쳐서 내부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고객들의 정보가 나갔는지를 신속히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쿠팡 가입자들 사이에서 지금 법적 대응 관련한 집단 행동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별도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억상으로 그렇게 큰 배상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배상 금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 보안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에서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 10월 26일에도 앱 업데이트의 테스트를 소홀히 해서 14건의 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던 것이고요. 이후에 이어졌던 2020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13만 5천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 유출들이 모두 내부에서의 시스템 소홀이라든지 내부 직원의 실수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쿠팡 회사의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쪽에서는 과거의 쿠팡의 행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과연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요.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고 관련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아니면 작은 디올 가방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검찰 수사를 거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1차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심지어는 검사 수사팀 인사에 대한 찌라시까지도 전달한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의심하는 바는 혹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등의 사건을 무혐의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발휘한 것 아니냐. 또 이러한 지시를 받고 박 전 장관도 검찰 내부의 인력을 이용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어떤 기여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로 움직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박 전 장관도 공모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5월에 이제 김건희 씨도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 무렵에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 지금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이 박성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고요. 또 그달 12일에는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서 무려 총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2일에 4차례 40분이 넘는 통화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3일에 법무부는 갑자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전원을 물갈이하는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통화와 또 이 도이치모터스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팀의 교체가 어쩌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사이의 통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그리고 박수행 전 장관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움직였고, 그런 움직임의 방향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이 세 사람이 공모했던 것은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본격화돼야 되는데 특검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 겁니까? 이 시간이 뭐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팀에서 이러한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을 했던 것이고 굉장히 수사를 할 만한 지금 정황 증거들과 지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란 특검팀 말씀 주신 대로 아직 2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일단은 박성재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지금 인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야 되는 것이 단순히 박 전 장관의 혐의 내용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까지의 공모 관계를 밝혀야만 김건희 씨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 민간인이거든요.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박 전 장관 이 두 사람의 공무원과의 구체적 공모 내용이 나와야만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서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처음 출발점은 내란 특검이 하겠지만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중기 특검팀이 이어받아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종료가 이달 28일입니다. 비교적 여유는 좀 있는 상황인데 워낙 또 혐의가 많다 보니까 짚어야 될 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인 박성재 전 장관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 간의 메시지라든지 통화했던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박 전 장관이 만약에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박 전 장관도 밑에 있는 일선 검사가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장관도 이것을 실제 시행하려면 그 중간에 이러한 일을 지시를 또 하달받은 부하 검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수사 관련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이 수사 관련한 어떤 처분에 있어서 향방을 예를 들어 변경을 지시했다면 그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부 소속의 아마 직원들이나 검사들을 특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하부에 대한 직원 내지는 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윗선을 특정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심 결심 공판도 이제 김건희 씨에 관한 네. 이제 3일에 오전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혐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합쳐서 나오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요. 오는 3일에 일어납니다.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세 가지의 혐의를 좀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인 것이고요. 두 번째가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떠한 이 청탁에 대한 공청 개입에 대한 의혹에 지금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등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지막 결심, 이 심리를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공판이 오는 3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는 3일에 아마 순서는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재판장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변호사와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히는 피고인 신문을 거칠 것입니다.
것이고요. 이후에 이 특검팀의 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죄를 쪼개서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죄질들이 얼마나 불량한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형을 예를 들어 구형한다고 하면 중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고문의 형태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형은 각각의 혐의를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지금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 몇 년형 등이 지금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검찰의 의견 진술인 것이고요. 마지막에 김건희 씨의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에 앞서 2일인 내일에는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3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거는 추경호 의원이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쟁점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이 추경호 의원이 일부러 회의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계엄해제 표결 당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고 이것도 이 계엄 사태를 구성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행사했던 것이 아니야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 내란 특검팀은 12월 3일 계엄 이 당일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내가 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 확보가 된다면 추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쟁점은 추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 함께 모여야 되는 장소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24시간 언론이 지금 의원들이 어디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장소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다. 고의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영장 실질심사 때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요 임무를 종사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나와야 될 것인데 단순히 장소 변경한 것에 넘어서서 가장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하달받았고 어떠한 공모관계가 구성됐는가 그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입증될 것인가가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